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경제적인 인간의 탐구 5번째 강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경제의 마력을 보여주는 간단한 아주 짧은 글이 나는 연필입니다. 아이펜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이펜슬, 더 무비 이렇게 쳐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에 그 동영상 URL도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연필 하나를 한번 곰곰이 뜯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연필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썼던 제품이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서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여러 파트가 있죠. 연필심이 있죠. 흑연으로 만든. 그리고 연필 겉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끝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 나무는 어디서 잘라졌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목재가 잘 생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국토의 70%가 산입니다만은 그 목재를 잘라서 연필을 만들기에는 우리는 나무가 너무 비싼데 대개 어디 먼 나라에서 이제 나무를 수입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있고,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큰 전기톱도 쓸 거고요. 그리고 그걸 산에서 끌고 오기 위해서는 트랙터도 쓸 거고, 그리고 목재 공장 어디에 가서는 예쁘게 다듬어지고, 또 연필 공장에서는 연필 크기만큼 잘라지기도 합니다. 그 흑연이 심까지 만드는데도, 또는 고무를 채취해서 지우개가 되는 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연필 하나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가를 보면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장 경제의 마력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연필이 만들어지는데 당신은 나무를 자르세요. 당신은 지우개를 만드세요. 당신은 연필심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는 일에, 어떤 사람은 고무를 채취하는 일에, 그 채취한 고무로부터 지우개가 될 수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많은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는 소위 분업화되어 있고 그 거래를 통해서 이 연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자발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인간으로서 할 때 기본 개념인데 첫 번째는 행동이라는 건데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행동을 하죠. 우리는 종종 국가가, 우리 동문회가, 어떤 시민 단체가, 기업이, 그룹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칭하는 거지, 국가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에 있는 누군가, 공무원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행동을 하는 거죠. 조직 속에서도 조직의 장이 하든 조직의 관리자가 하든 조직의 구성원이 하든 그래서 다 개인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액션을 우리가 왜 하냐? 행동을 왜 하냐? 이 행동이라는 건 경제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제적 인간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냐면 우선 인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왜?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한 거죠. 인간이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새로운 활동을 안 하겠죠. 근데 인간은 상상력과 창의성과 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더 좋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목적한 더 좋은 세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경제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unded rationality라고 그래서 인간이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씩 나아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경제학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한정된 자원이 있다. 이 자원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융자를 받아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게임기를 사거나 TV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돈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거의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무한대 갖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한대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에 비해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욕망의 크기, 우리가 원하는 거와 자원의 제약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희소성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요구, 우리가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늘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멋있는 차를 타고 기분 좋게 달리고 싶은 욕망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스키를 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욕망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망 중에서 우리가 만족시킬 욕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자기가 선택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을 쓰죠. 그래서 이 자원은 반드시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시간도 자원이죠. 예. 그리고 집에 기구가 있다. 기구도 자원이고요.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경제학은 이런 면에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내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분하는 거냐 하는가를 결정하는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 초이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에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쓸 건지, 제한된 자원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더라. 거래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subjective value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중국집에 가서 메뉴 중에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뭘 먹을까? 그러면 짜장면을 고른 사람은 그때 짜장면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지금 짬뽕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고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나는 짜장면 고르는데 같이 간 친구는 짬뽕을 고를 겁니다. 고르게 되는 경우에 그 친구는 짬뽕이 더 짜장면보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계속 변하고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결국 그걸 소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가치가 결정된다. 이게 이제 주관적 가치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거래가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친구하고 저는 이 볼펜을 주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임기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볼펜의 가치보다 친구한테서 얻었던 게임기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갖고 싶은 욕망이 더 크면 절대 교환을 안 하겠죠. 근데 친구는 게임기를 저한테 주고 이 볼펜을 가져갈 때는 볼펜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 볼펜과 게임기가 있는데 저는 게임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볼펜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치가 적은 거를 버리고 가치가 더 높은 걸 얻으니까 거래를 하면 양쪽이 다 더 높은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똑같은 두 개의 상품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가치를 해서 둘 다 득을 본다. 그래서 이건 바로 사람마다 그때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것의 원리를 터득한 거는, 경제학자들이 이 원리를 찾아낸 거는 19세기 후반 1870년대서야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왜 인간들이 수많은 거래를 하고 거래가 많을수록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 가치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선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선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탕수육에 찍어 먹는 사람, 부어서 먹는 사람, 이게 다 어떤 게 식감에서 오는 쾌감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거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재화를 소비하면 소비를 더 많이 함에 따라서 추가로 얻는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맥주를 첫 잔 먹었을 때 어떤 쾌감하고 두 번째 잔, 세 잔을 먹었을 때, 또 밥을 첫 공기를 먹었을 때는 너무 행복한데 배가 불러진 상태에서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공기를 먹으면 효용이 별로 많이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 가치가 여러 개의 재화를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또는 효용이라는 말, 또는 영어로는 utility라고 하는 말을 다 같은 말로 쓰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가치를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없고 어부가 되지 않으면 생선이 없지만, 또 어부는 TV가 없죠. 그래서 TV를 만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 우리 욕망에 대해서 필요한 물건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추가적인 재화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한 재화를 가져오면서 추가적인 가치가 낮은 재화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났고 환경도 다 다르고 또 어떤 재화를 이미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3일 연속 먹고 나면 짜장면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짜장면을 오늘 점심에 맛있어 할지
짬뽕을 더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인 강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주관적 가치, 사람이 다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 주관적 가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관적 가치 이론은 1870년대 그 3명의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발견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경제의 자율적인 시장 경제,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자유를 선호하는 경제학파가 오스트리안 학파인데, 이 오스트리안 학파의 창시자인 칼 먼거가 지금의 오스트리아에서 이 주관적 가치를 이론을 만들었고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또 그렇게 이론을 발견했고, 프랑스에서는 레온 월러스가 또 그런 이론을 발견을 해서 주관적 가치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하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하면 취하는 거가 있고 버리는 게 있습니다. 또는 포기하는 게 있죠. 자, 짬뽕하고 짜장면 사이에서 짜장면을 선택했으면 짜장면을 소비하는 동안에는 짬뽕을 소비하지 못해서 이거는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을 소비하면서 얻었던 만족은 있지만 짬뽕을 소비하지 않아서 그걸 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 효용만큼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선택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하고 싶은 기본 개념 중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바뀌려면 거기다 유인책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자극하고 영향을 주는 요소, 그것들을 다 인센티브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죠. 자,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한테, 고용주한테는 어떻게 되죠? 원가가 올라간 거죠, 인건비가. 그렇게 돼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10시간 알바 쓰던 거를 8시간만 쓰겠다. 고용을 축소하게 되죠. 이건 이제 행동을 바꾼 거죠. 왜? 원가가 올라갔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알바 쓰지 말고 키오스크 자동화해야 되겠다. 이것도 행동을 바꾼 거죠. 아니면, 이게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도 원가를 잘 견딜 수가 없다. 폐업을 하자. 이것도 큰 행동을 바꾸게 된 거죠. 이때 최저임금 인상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일 때 인센티브라고 쓰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파지티브,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있고 네거티브한 인센티브도 있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자한테는 네거티브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된 겁니다. 집에서 놀고 있던 청년한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청년은 가서 알바해봐야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집에서 엄마한테 잔소리 듣지만 용돈 타서 쓰는 게 낫겠다 그러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저임금이 확 올라가가지고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 최저임금은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한테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유인책이 된 거죠. 정책 또는 외부 요인의 변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유인책,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해서 행동을 바꾸게 한다.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책은 바로 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출을 막아라.
그러면 그거는 집을 못 사게 만들겠다,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새로운 인센티브, 변화 요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 하잖아요. 시장. 개인들이 자발적 거래를 하는 과정 또는 네트워크, 복잡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장소를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거래 구매하시잖아요. 직구하시잖아요. 그것도 시장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이면 다 그러고요. 이걸 누구한테 거래를 뭐를 하라고 하는 거를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없죠. 예. 오늘 내가 점심을 굶을 건지, 짜장면을 사 먹을 건지, 볶음밥을 사 먹을 건지, 아니면 햄버거를 사 먹을 건지, 저한테 누가 아무도 지시하는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거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자기한테 만족을 취할 수가 있고 이 시장의 가격이 그런 거래를 일으키게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 거래를 함으로써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그 질서, 이렇게 봅니다.